자, 이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게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일단 미체결 약정 물량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제가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10월 1일, 10월 11일 이때 한번 쇼크가 왔습니다. 크게 한번 쇼크가 왔죠. 비트코인. 자, 그리고 골드도 쇼크가 한번 왔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 두 가지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비트코인은 불트랩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알 수 없겠지만 지난번에 7월 달에 나왔던 빔이랑 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7월 달 작년에 미국 대선 열리기 전에 이 고점 꼭대기까지는 불트랩이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한 거는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선물, 돌파 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아, 고점을 돌파를 했구나. 15만 달러, 20만 달러는 거뜬히 가겠지라고 하면서 엄청난 대규모 공매수와 현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타깃이 된 게 선물 청산. 그 결과 28조 청산이 됐고 역대급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근데 남아있는 건 현물이거든요. 현물은 아직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DCA를 좀 추구하니까 대다수는. 그러면 이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10% 20% 떨어진 거면 기회구나. 아, 다시 미중 관세 전쟁이 시작됐구나. 아, 지난번에 관세 전쟁 하고 나서 한번 이제 시원하게 떨고 올랐잖아. 지금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지금 며칠 지났죠? 한 6일 정도 지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난 밑꼬리를 찍고서 뭔가 반등이 요만큼 온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요만큼 가서 요만큼 온 애도 있고 이 대다수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리매매. 말 그대로 물린 세력들도 정리할 수도 있고요. 바닥에 잡아놨던 이제 마켓 메이커들도 알트코인 롱 포지션이 이런 거 바닥에 잡았으니까 정리매매. 물린 세력도 정리매매. 밑에 바닥에 잡은 것도 정리매매. 말 그대로 누가 더 빨리 폭탄을 넘기자를 두고서 발빠르게 유동성 잠깐 들어올 때 이렇게 넘긴 거죠. 자, 근데 여기서까지가 이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골드 가격은 지금 이전 고점을 더 돌파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아직도 1위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자, 이걸 보시면 하락이 나오고 약반등했다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자, 지난번 골드는 여기였죠. 하락이 나오고서 약반등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완전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죠, 모습이. 그러니까 요놈들은 위험자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위험자산으로 주목받을 때가 뭐가 있지? 이건 안전자산. 대공황이나 IMF가 오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애들이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얘네가 왜 올라가냐?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대공황 오고 IMF 오고 하면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것들로 위험자산으로 회피를 한단 말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녹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아이폰이 원래 1000달러에 이렇게 수입이 됐으면 원화 가격이 만약에 14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1000달러에 수입을 했으면 140만원씩 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한 1560원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폰 가격도 1156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해칭하기 위해서 위험자산으로 회피를 한단 말이죠, 보통.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10% 20%씩 돈이 녹는데 이런 거 대비해서 비트코인으로 잠깐 갈아타자. 근데 이거는 약간의
전쟁 상황 없이 2차 그 맨데믹이랑 판다믹이랑 그리고 이제 그 IMF 대공황 경기 침체 이랬을 때 뭔가 좀 이제 해칭 자산으로 수요가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지금 요 놈은 떨어지고 있어. 위험 자산 요 놈은 올라가고 있고 이건 무조건 전쟁이에요. 무조건 어디가 먼저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USDT 이거는 사실상 이제 USDT가 USDC랑 똑같이 USD 원도 있죠. 요놈들은 이제 달러가 토큰화가 된 겁니다. 달러 담보 토큰화예요. 사실상 달러 담보 토큰화. 실물 달러를 토큰화 시킨 거예요. 담보로 해서 실물 달러를 잠깐 이제 맡겨두고서 이거를 토큰화 시킨 겁니다. 자 이거 대비해서 원화 가격이 지금 1526원입니다. 이게 환율이랑은 조금 갭 차이가 있긴 한데요. 환율보다 지금 프리미엄이 조금 껴있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살짝 껴있다라고들 표현들 하거든요. 한 4%에서 5% 정도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은 한 146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좀 갭 차이가 또 납니다. 1526원 1460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지금 이제 Q2 시중에 이제 원화가 유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돈들이 풀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한국이랑 베네수엘라는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일단 뭐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엄청난 또 이제 돈을 외화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다만 이게 이제 관세적인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됐을 때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베네수엘라랑 좀 개방적인 측면이 다르기도 합니다. GDP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결정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분단 국가라는 게 있을 거예요. 베네수엘라랑 다릅니다. 베네수엘라가 남베트남, 남베네수엘라, 북베네수엘라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정책적인 부분들이 잘못해가지고 환율, 화폐 개혁 자체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리스크는 뭐 IMF나 이런 것들 말고 분단 국가, 분단 국가. 바로 이제 밑에 있는 한국이 있으면 위에 있는 북한에 있고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된 겁니다. 만약에 평화 통일되고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해소가 됐을 거고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지금 원화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승하는 게 관세가 이제 곧 부과가 될 것이고 뭐 예를 들어 KRW가 뭐 이제 돈이 풀리고 있어서 미리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이슈일 수도 있어요. 더 큰 이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랑 한국이랑 분단이 됐었는데요. 국지전이나 도발이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북한이랑 한국이랑.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에서 날라온 거 한국에서도 똑같이 날려줬죠. 그 타격 지점을 딱 정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먼저 날라오니까 한국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 강경하게.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안 날라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산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2020년 이후부터. 2020년 전에 자산시장을 참여한 사람과 지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산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난 거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시점에서 봤을 때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리스크를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당연히 자산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거예요. 원화도 마찬가지겠고 원화는 지금 뭐 이제 시중에서 이제 Q2가 풀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루브라 요 두 개도
Q2가 풀리는 시점이 사실상 전시 체제로 그 전환되고 나서 전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들이 많이 풀렸거든요. 이걸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루브라 M2, 아 M2구나. M2 Q2가 아니고 M2 공급량. 이게 티커가 잠깐만 LUB 루브라 M2 플라이 루브라. 아 이걸로 봐야겠네요 그냥. 자 러시아 통화 공급량. 자 본격적으로 M2 통화 공급량이 늘어난 게 이제 22년도 뭐 전부터도 올라가고 있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한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그 전에로 따지면은 이 한 8년 거쳐가지고 한 2배 가까이 올랐다면 지금 한 3년 만에 2배 가까이가 올랐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통화 공급량. 자, 우크라이나도 조금 더 급격하게 늘어났죠. M2. 그러니까 2020년에는 다 같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이때는 미국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22년도 후반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죠. 야금야금 늘어나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전 세계 트렌드인데 조금 인위적으로 이제 늘어난 곳이 하나가 좀 있긴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M1 통화 공급량이 갑자기 올해 초에 갑자기 2배가 한 번에 늘어났습니다. 이게 마치 미국에서 2020년에 늘어났던 것처럼 한 번에 점프를 했어요. 미국 달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비슷한 거 2020년 미국 달러 바이든 때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 시기에 바이든 때는 아니구나. 그때가 이제 그 메로나 딱 터지고 나서였으니까 여기 어쨌든 2020년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거는 미국이랑 중국이 좀 이제 특이점이 좀 있죠. 이렇게 전 세계 화폐는 늘어나고 있고 화폐 유통량은 늘어나고 있으면서 여러 나라들마다 거기에 맞게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맞춰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는 디지털 화폐, 어디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경쟁들이 있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는 브릭스 화폐에 대해서도 견제를 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승리하는 쪽의 화폐가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달러가 본연의 1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USDC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 10년 뒤를 봤을 때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원화 가격이 이렇게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이게 USDT 가격이 원화 대비 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거 다 아실 건데 지금 1520원이라는 뜻이잖아요. 1달러에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화로 1520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2,000원 가면 2,000원 있어야지 1달러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1,000원이 있으면 1,000원만 원화 1,000원만 가지고도 1달러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 가격이 쌌을 때요. 엔화 가격 쌌을 때 여행들 많이 가셨죠. 엔화 가격 쌌을 때가 그때가 이제 그 엔캐리 그 시점이었는데 엔화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원화를 가지고서 아주 그 엔화를 많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물가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약간의 프리미엄이 1, 20% 정도는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 여행도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한 2018년부터 한 21년까지, 22년. 지금 전조 증상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랑 골드가 디커플링을 보여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모습은 거의 처음일 겁니다. 자, 디커플링 돼서 골드는 상승하는데 비트는 떨어지는 이 상황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2025년에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럼 해석을 해야죠. 비트코인 위험자산, 주식 위험자산. 아직 당장은 주식에서는 반응 안 하겠지만 주식은 서킷 브레이크가 없어요. 서킷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긴 한데 하한가가 없어요. 특히나 미국 주식 있죠. 미국 주식은 하한가가 없습니다. 29.9% 이상도 떨어질 수가 있어. 하루 만에 80%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순간적으로 서킷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되긴 하겠지만 하한가가 없어요. 하한가가. 자, 그리고 하한가가 없고 지금 위험자산 떨어지고 안전자산 골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예를 들어 이러다가 갑자기 테더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 이거는 아시아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동북아시아. 근데 동북아시아에서만 끝날 건 아닐 거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유럽은 나토 러시아, 동북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핵심입니다. 핵심.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내전도 염두를 해야겠죠. 앞으로 봤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산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직접 방산을 모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여기 북한이 있죠. 여기 중국이 있죠. 여기 러시아가 있어요. 중, 북. 자, 그리고 여기 한국이 있어요. 일본이 있죠. 대만이 있죠. 여기 필리핀이 있죠. 여기 베트남. 뭐 여기 뭐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것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또 나왔어요. 최근에 북한이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 요렇게. 자, 근데 러시아는 나토랑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에서는 폴란드로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K2. 엄청난 성과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냐면 러시아랑 북한이 어쨌든 나토랑 싸운다. 특히나 뭐 이제 북한의 일부 병력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결국엔 나토랑 유럽 전선에서 싸울 건데 이 방산 수출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들을 러시아가 제재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수출해서 화약고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직접 쓰는 방법. 그게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 이 동북아시아를 예를 들어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이게 나토로 가지 않아요. 여기 방산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토로 가지 않죠.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동북아시아에 써야 되잖아요. 여기에 써야 되니까 수출이 끊어져 버리죠. 그럼 나토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수입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에서는 대놓고 차단 안 해도 그냥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에 직접 써야 돼요. 이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재고를 모아놔야 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전차 방벽이나 이런 것들 쌓아두는 게 오히려 예전처럼 6.25 때처럼 전차 몰고서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복이었나요? 북한 군복 입고서 전차 타고서 이제 6.25 때처럼 내려오는 상황이랑 지금이 전혀 달라요. 6.25 때랑 다릅니다. 이게 6.25 때랑 뭐가 다르냐? 세 가지가 있어요. 6.25 때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리고 미군이 철수된 지 한 1, 2년 정도 지났어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내려왔냐? 이제 그 북한 군복 입고 전차 밀고서 전차 타고서 이거 내려왔어 이게. 다들 휴가 가고 막 이렇게 놀러 간 사이에.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대전차 방벽으로 닫아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북한이 탱크를 몰고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방어를 할 때 탱크를 가지고서 북진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억제를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6.25 때처럼 탱크 몰고서 북한이 내려와서 상륙하고 막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예전이랑 다른 거는 일단은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고 주한미군도 배치가 됐습니다. 6.25 때랑 다르게. 다만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군복, 위장술, 군복, 위장 군복 있죠. 예전처럼 북한 군복 입고서 그렇게 작전을 펼치지 않을 겁니다. 미 군복, 한국 군복을 입고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하마스를 참고하시면 돼요. 하마스. 민간인들. 그리고 그 분쟁 지역이 만약에 북한 내부가 아니고 한국 내부라며. 그러면 한국 내부에다가 미군이랑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그런 이제 공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막 내전 비슷하게 비상사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포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다가. 아니 서울에다가 어떻게 포격을 해? 김포에다가 어떻게 포격을 해요? 우리나라인데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최대한 시가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보병들, 지상전, 뭐 드론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만약에 지하도시처럼 땅굴 같은 곳들까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하마스처럼 전술을 펼치면은. 자, 그리고 이제 더 큰 무기가 있어요. 지금 괜히 토마호크를 띄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토마호크. 이 미사일은 위대하다. 장거리 미사일이고 타격 가능하고. 제가 볼 때 더 큰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EMP. 중성자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EMP 중성자탄. 거의 신무기일 겁니다. 원자폭탄과도 비슷하게. 수소폭탄 이런 것들. 자, 근데 여기서 EMP 이거 만약에 북한에서 만든 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실험처럼 늘 있었던 핵실험처럼 이렇게 쐈는데 그게 아니고 EMP였던 거예요. 그래서 통신망도 마비되고 그 사이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도 같이 가는 거야. 자, 그래 버리면 마비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 사이에 갑자기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기습으로 딱 들어온다. 이거 스타링크가 공급이 되겠죠.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한 이제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그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이런 전술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사정거리에 북한이 뭐 나중에 좀 길어지면 전면전을 선포하거나 나중에 길어졌을 때는 장사정포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요격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건물 쪽을 타겟해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처음부터 하마스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하이브리드 시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물론 그 사이에 중국과 대만도 분쟁이 있을 거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단은 발트 3국이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됐다고 합니다. 발트 3국. 나토 중에서도 벨라루스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에스토니아랑 여기 세 개, 발트 3국 여기 이쪽에. 벨라루스는 러시아 쪽이고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그 뒤가 이제 그 루마니아. 여기가 이제 폴란드죠. 여기. 그러니까 폴란드랑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가 밀리면은 루마니아고 폴란드가 여기 발트 3국이 밀리면 폴란드니까 이쪽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이 구조로 일단은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전조 증상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특히나 코인 쪽은 지금은 폭락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20% 떨어질 때 알트코인 80% 떨어졌죠. 정말 알트코인이 99%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루나코인의 도건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트코인 불장보다는 다음 사이클은 밈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